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명리학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발전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범주에서는 역학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명리학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역학이라고 하는 뭐 또 역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이 뭘 뜻하는 것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주역 할 때의 그 역자입니다. 이 역이라고 하는 한자를 목편에서 찾아보면 바꿀 역 이라고 이렇게 도금이 나와 있습니다. 즉 바꾸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 다르게 얘기하면 변화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 이 역이라고 하는 한자를 우리가 뜯어보면요, 이 날일자와 달월자가 결합된 그런 이제 글자입니다. 바로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바뀌고 그리고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역이라고 하는 한자는 여러분들 그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 아시죠? 색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동물로 알고 있는데 그 카멜레온을 상징한 글자다라고 하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역이라고 하는 이 그 글자는요, 바꾼다라고 하는 뜻처럼 바로 우주의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운동하면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무상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글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바꾸다라고 하는 뜻의 역학의 이제 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역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상고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죠. 이른바 이제 전설의 시대입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이 문자나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고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는 그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선천순위, 후천순위 하는 명리학에서 쓰는 수리에 관계된 그 고문서라고 할까? 뭐 이제 그런 건데요. 그 하도낙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 아마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의 나라인데요. 주로 은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오늘날 이제 한자의 기원이 담긴 각골 문자죠. 원래 그 각골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전복을 치는 그런 그 글자였던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재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이런 점술이란 것이 같았는데요. 이 각골 문자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오늘날 명리학에서도 쓰는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른바 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기를, 우주의 에너지를 기록한 이런 부호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간을 기록하고 전복을 쳤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 이 역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나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복서로 알고 있죠.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의 달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 단계가 놓으면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사상들이 출현을 했는데요. 역의 역사에서도 춘추 전국시대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라고 하는 분, 그분의 이제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십익이라고 주역을 풀이한 거죠. 또 당시 이제 귀곡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국 시대에 여러 이름난 사람들의 이제 스승으로 이제 활약했던 분인데요. 이 귀곡자 역시 당시 사람들의 기륭을 점쳤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전해지고요. 근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역의 역사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취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취연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그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맹자편에 나오시는 분인데요. 사실 그게 제목은 맹자편인데 맹자는 얼마 안 돼요. 취연이 맹자보다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취연이라고 하는 분이 이 명리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른바 음양오행설, 즉 음양론과 오행론을 결합시킨 천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친 이후에 이제 중국이 통일되죠. 진나라를 거쳐서 한나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동중서라고 하는 분이고요. 중국에서 이제 유교라고 하는 학문이 지배의 이념으로 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근데 바로 이 동중서라고 하는 부분이 취연이 기초한 음양오행서를 유교의 이 이념과 접목을 시켜서 전 사회 영역에 이걸 전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뤄볼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당나라와 송나라입니다. 역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됐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때부터 오늘날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명리학의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진 건데요. 당나라 때는 이어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이 당시에 이른바 신살명리학, 지금도 이제 거리의 철학관에서 이제 무슨 궁합 같은 걸 볼 때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다 당나라 시대의 이어중의 신살명리학의 유산되는 겁니다. 이러한 당나라 시대의 신살명리학을 뛰어넘는 역의 혁명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송나라 때 서자평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평명리학이고요. 바로 이 자평명리학이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 때의 명리학을 신살명리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옛고자를 써서 옛날의 명리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송나라에 이제 들어서서 이 서자평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제시된 자평명리학을 이런 그 고법과 구분되는 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고법과 신법이라고 하는 두 사주학이 오늘날까지도 명리학의 이제 기초를 이루는 건데, 자, 그럼 이런 고법과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 고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연을 중시하는 관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연이 아니라 태어난 날을 중시하는 관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명리학의 역사에서는 거의 뭐 이건 혁명적인 진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주팔자 4개의 기둥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연 같은 경우는요, 주로 조상의 자리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날이라고 하는 일주는요, 자기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조상의 자리를 중시하는 관법이었다라고 하면 신법은 자기의 자리를 중시하는 그런 관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뭘 뜻하냐? 이거는 중국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이 당나라가 송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고 사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신분 질서가 많이 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이 가문이라든지 어떤 집안의 배경보다는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자질을 중시하는 그런 인간관이 형성되는데, 그러한 시대의 변화가 이런 명리학의 이론에 반영된 것이 바로 고법에서 신법으로 넘어가게 된 그런 배경이었다. 사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전히 뭐 좋은 집안의 사람들은 좀 잘 나간다 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고 그들의 능력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고법과 신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송나라에 접어들어서 이런 신법이 명리학의 대세가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대략 한 9세기 말에서 10세기 이 즈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이른바 신법인 자평명리학이 이렇게 정립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명리학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또 하나의 학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동양 사회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근대에 오기 전까지는 최고의 어쨌든 이념이었던 건데, 12세기 정도에 주자라고 하는 분이 이 정립한 신유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명리학, 성리학 이름이 굉장히 좀 비슷한데 도대체 이들은 어떤 관계인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의 이치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성리학은 뭐겠어요? 바로 성의 이치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명과 성,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다, 역할이다, 그리고 기질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탕의 근본적인 무엇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명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의 본성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좀 본성에 주목했다라고 얘기하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보편성 속에서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운명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학문은 모두 다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동양의 고유한 세계관, 철학에 입각한 형제의 학문이고, 사람의 본성을 궁극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도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이 글입니다. 책이라기보다는 글이죠. 한 40여 자 정도 되는 굉장히 좀 짧은 글인데, 태극도설은 모든 유교 서적의 시작, 서두를 장식하는 글이기도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퇴계 이황의 성악 10도입니다. 이 성악 10도는 퇴계 이황이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이 선조에게 바친 상소문인데요. 모두 10개의 그림과 글로서 이 유교의 정신들을 딱 이렇게 압축시켜 놓고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글이죠. 근데 바로 성악 10도의 제1도가 이 태극도설을 해설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것이 명리학과 성리학 이 모두가 기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근본의 동양의 사상, 동양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는 고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현란한 이론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 명리학에 기반하고 있는 좀 근본의 어떤 저서들,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읽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명리학이 우리 한반도에는 언제 어떻게 전해졌는가,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록들이 남지 않았지만 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전해지는 것은 삼국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가 중요했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를 엿보는 것. 근데 기후를 엿보는 것이 이제 기록화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죠? 바로 달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유신 장군이 있잖아요. 김유신 장군이요, 을묘년생이라고 합니다. 그건 상봉국사에 나오는 겁니다. 김유신은 진평원 17년 을묘생이다. 그리고 임신년에 검술을 익혀서 국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을묘년, 임신년이라고 하는 이런 간지를 사용해서 시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미 당시에 간지와 같은 명리학의 주요 부호들이 다 전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려라고 하는 사회는 무슨 사회였습니까? 이 불교 국가였죠. 이 고려 시대에 그 가장 대표적인 이 업적이라고 할까? 그건 이제 과거제도가 도입한 건데요. 고려 시대에 시행됐던 과거제도의 복업이라고 해서 전복, 그리고 이 명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술 관료들을 선발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고요. 과거 시험에서 명리와 관계된 그 관료들이 등용된 거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졌죠. 그러니까 조선의 성리학이 국가의 지도 이념이었고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성리학을 기술적으로 보조하는 보조 이념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65년 이 고종 때에 이 과거제가 이제 완전히 다 이게 폐지되기 전까지 당시 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었고요. 음양과라고 얘기했는데 3년마다 기술 관료들을 등용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좀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한 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주명리 조선왕조 실록에서 다루었던 태종 이방원의 사주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방원의 이제 생모였던 한씨라고 하는 분께서 이방원을 낳고서 사주를 가지고 당시에 전복을 하시는 분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이 사주는 귀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으니 다른 점쟁에게 절대 경솔하게 묻지 마시오라고 하는 기록들이 실제 조선왕조 실록 기록에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주,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3주만 나오는데요. 이 사주가 태종 이방원의 귀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는 사주라고 얘기하는데, 제 콘텐츠를 보시면은 왜 귀한지가 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전래된 명리학은요, 사실은 지배 세력들의 지배의 도구로 활용되는 상부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이런 명리학이 오늘날은 어때요?
물론 최근에야 다시 좀 부활이 되고 이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학문의 지위를 복원하고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천대를 받았다.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자, 왜 그렇게 됐는가를 살펴볼 텐데, 그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의 사상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선이 중기에 접어들면서 이전에 그 다양한 역동성을 좀 상실하고 사실 성리학 일변도에 매우 이념적으로 경직된 사회로 전락을 하면서 성리학 이외의 모든 학문을 배척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명리학도 점점 퇴보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의 전쟁 그리고 급격한 사회경제의 발전 속에서 이 신문제의 변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성한 중이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좀 나서게 되고요. 또 지배 세력에서는 몰락한 양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사회를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막 조장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정관록 등의 이런 도참설들도 많이 유행했는데, 바로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그 안에 이른바 정명론이라고 하는 매우 혁명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과 결합이 되면서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점점 체제 부정적인 음지의 잡술로 전락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가 이 조선의 고유한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폈잖아요. 조선의 몰락한 양반들, 특히 이제 과거제가 폐지되고 나서는 사실 양반들이 할 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 오늘날 유행하는 이 철학관이라고 하는 이름, 이걸 조장하면서 종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하나 이 명리학이 퇴보하게 된 이유는요, 매우 급속한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서양의 학문들이 막 밀려들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고유한 어떤 뭐 정신이라고 할까, 학문들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배척하는 이런 시대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객관적 사실이고요. 거기에 또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이 급속하게 이게 좀 확산되면서 민속 문화적인 것들은 다 미신이다 라고 하는 관념들을 조장한 것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사회 전반에서 인문학이 부흥이 좀 되고 우리의 고유한 이런 전통 사상과 학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명리학도 다시 학문의 지위를 좀 되찾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